안녕하십니까. 딜사이트 2025 벤처캐피탈 포럼 사회를 맡은 한은비 기자입니다. 이번 2025 벤처캐피탈 포럼은 한국 벤처금융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총 3개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구자연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등 삼정 KPMG 상무, 이수진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 등 세 분의 연사께서 자리를 빛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이번 포럼을 주최한 딜사이트 미디어그룹 이승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승호 의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2025 벤처캐피탈 포럼은 한국 벤처금융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주제로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벤처금융시장은 코스닥 시장의 부진으로 엑시트 통로가 막히면서 돈맥 경화에 빠졌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도 주가 하락으로 엑시트 시기를 잡지 못하는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저조한 엑시트 실적은 LP들의 출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책 자금의 증가로 벤처 투자 금액이 다시 늘어나고 다수의 AI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등 긍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위기에 직면한 벤처캐피탈 업계의 반등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모험자본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주요 엑시트 수단인 IPO와 M&A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투자 계획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사전 동의권의 법적, 실무적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소 업계를 이끄는 최고 전문가들이 발표 자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구자연 KDI 선임연구원님, 정도용 삼정 KPMG 상무님, 이수진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딜사이트는 자본시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발로 뛰는 미디어로서 단순히 현상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와 함께 목소리를 모으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세션은 모험자본 시장 발전,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구자연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구자연 위원님은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을 역임하시며 자본시장, 기업금융, 정책금융 분야에서 20년 이상 전문성을 쌓아오신 분입니다. 특히 벤처금융과 정책자금 운용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발제 요청을 받고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제 벤처 업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일 텐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다음 달 3일이면 새 정부가 또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우리 또 벤처 정책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정부 사이드랑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끝나고서라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저도 정책 당국한테 또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또 기자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목은 사실 이제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와서 그 어떤 정책 어젠다를 삼을 때에 시장이나 민간 중심의 어떤 벤처 캐피탈 그 정책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민간이 끄는 건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정부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 사실 정부도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정부 모험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드릴 순서는 이렇고요. 제가 이제 업계 분들을 만나면 비단 벤처 VC 업계 말고라도
모든 협회들은 내 업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왜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중요하다니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적어도 이제 저는 우리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타트업은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제고하며 산업 구조를 개혁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을 한다. 결국 스타트업이 끊임없이 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해주고 이게 기존 기업들한테 도전이 되고 경쟁이 되면서 혁신이 이루어지고 경제 성장이 촉진된다고 생각들고요. 특히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파괴적인 혁신을 창출해서 혁신을 상업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혁신 패러다임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기존 기업의 그 대기업들 혹은 기존 기업들은 기존 시장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파괴적인 혁신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스타트업, 특히 스타트업들은 이제 새로운 파괴적인 혁신을 하고 이것을 상품화해서 새로운 시장을 여는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데이터를 좀 찾아봤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벤처 투자가 신규 상장의 47%, 아마 우리도 이거는 큰 차이가 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시각충액의 76%, R&D의 89%를 스타트업이 창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VC 투자는 다른 자산 클래스터보다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표에서 보면 벤처 투자는 한 15% 미국 기준으로 나머지는 13, 14%여서 다른 시장보다 높은 성장, 그 수익률을 창출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비해서 수익률은 많이 낮지만 또 다른 시장에 비해서는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 보면 우리는 한 6% 정도 VC 시장에서 수익률이 한 6% 정도인 것 같고요. 코스피는 5%, 코스닥은 한 4%의 수익률이 있어서 다른 시장보다는 높지만 미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요 표는 이제 저는 VC 업계에서 아마 VC 업계에 오래되신 분은 많이 알 텐데요. 또 최근에 이제 또 젊은 VC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벤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닷컴 버블 이전에 또 VC의 초기 VC들이 있었고 97년에 벤특법이 만들어졌고 2005년에 모태펀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면서 적어도 정부는 바뀌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찾아보면 벤처 정책은 그래도 수밀관해하게 왔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사실 이 업계에서 연구를 시작한 게 2013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한국은행에 근무를 했었고 조사국에 근무를 하면서 주로 실무 근무를 하다가 K다에 들어와서 2014년에 제가 그 창조경제를 위한 그 금융의 역할이라는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를 하면서 이제 자료를 보면서 2013년에 제 기억으로는 5월 15일인가요?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벤처 제도에 대한 정책 발표를 하는데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벤처 정책을 획을 바꾼 정책이라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탄핵 이후에 뭐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벤처 정책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팁스 정책이 2013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하면서 적어도 벤처의 역사를 많이 끌고 갔던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을 하면서 벤처 자금을 모태펀드 기준 뒤에서 다시 표를 보여드리겠지만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매년 예산에서 적어도 1조 가까이를 자금 공급한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가 초격차 역할을 하면서 벤처 정책을 하는데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그냥 그 정책 현장에서 느끼는 건 중기부는 열심히 했는데 정권의
어젠다로는 벤처 정책의 세팅이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정부별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어떤 벤처 정부의 키워드는 딥테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딥테크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글로벌한 환경이 첨단 기술이나 첨단 산업 확보를 하기 위한 역할들, 그 역할들에서 중기부는 무엇을 할까라는 고민을 중기부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키워드를 뽑은 게 딥테크였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이렇게 하면서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책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제가 정부 당국하고 얘기를 할 때에 특히 모태펀드 오늘 와 계신 것 같은데, 모태펀드가 키워드를 내보내주면 시장에서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떤 투자 방향들을 또 정하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시장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부가 나름 리딩 역할도 하고 팔로우 역할도 하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모태펀드 관련해서 비공개이긴 하지만 그 지난 한두 달 전에 중기부랑 그런 고민을 했는데, 아마 지금 모태펀드가 20년 됐잖아요. 그 요즘화 펀드, 뭐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 제도들을 벤치마킹 하면서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10년 남았는데 30년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10년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민간으로 이제 이건 아마 업계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10년 이후에 민간으로 민관화 할 거냐, 아니면 정부가 그래도 역할을 해야 될 거냐 해서, 한편으로는 10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주 여유가 있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10년이지만 제도의 어떤 그 패스트 디펜던트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정도는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펀드나 이런 걸 만들어질 때에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적어도 벤처 모태펀드가 만들 때의 상황은 다 아시겠지만 닷컴 버블이 있어서 우리가 특히나 이제 머니게임이라는 비판이 많아서 결국 요 시점에서는 금융위의 고민은 투자자들 투자 손실이 많아서 코스닥 시장이 확 죽었잖아요. 그 상장 기준 많이 높이고 이러면서 그때에 이 시장이 확 얼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모태펀드를 만들었고, 모태펀드가 벤처 캐피탈 시장을 적어도 리딩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들을 냈던 게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한눈에 이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 들고, 2000년대 박근혜 정부 때부터 해서 쭉 올라가는 스킴을 보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표를 제가 이제 굳이 보여드리는 거는 2013년에 성장금융이 만들어졌잖아요. 성장금융 만들 때에 중기부에 제가 연구를 하면서 찾아갔었는데, 당시 과장님이 저희 이제 연구진한테 질문을 뭐라고 하셨냐면, KDI 박사님들은 VC를 산업으로 보십니까? 금융으로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막 이제 입문을 한 단계였기 때문에 이게 무슨 질문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저희 같이 갔던 저 사수 박사님이, 이 사수 박사님은 금융 전문가이셨어요. 그래서 금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면서 더 이상 KDI랑 얘기를 못 하겠다 라는 틀을 알면서 굉장히 냉랭해졌는데요. 아마 이제 중기부는 성장금융이 만들어지면서 본인의 역할들이 축소되는 걸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업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저는 이제 2014년 보고서에 저는 엑시 파트를 맡았었는데, 아마 이제 VC 파트를 만들었던 정책 제언은 VC하고 그 금융위 제도하고 중기부 제도랑 합쳐야 된다라는 제언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 파트가 아니어서 이제 크게 이제 저는 이제 관여를 안 했었는데,
앞으로의 정부에서는 그 부분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중기부의 역할과 금융위의 역할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법 체계에서 놓고 봤을 때 따로 가는 게 효율적인가라는 고민은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금융이 만들어졌고 성장금융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는 뭐 시장에서 두 개가 있으니까 약간 혼선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좀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결국은 경쟁이라는 거가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혁신을 하는 건 기본적으로 경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모태펀드가 성장금융하고 약간은 경쟁 관계를 가져가는 건 시장으로서는 뭐 일정 부분은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2013년, 14년에 요새 이제 그 알토스 벤처스를 그 면담을 갔었어요. 실리콘밸리를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한킴 대표님이 그때 인상 깊었던 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쿠팡을 잘 봐라. 자기가 투자했는데 그게 2014년이니까 지금 같은 쿠팡은 아니잖아요. 쿠팡을 잘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나 해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VC들 되게 잘하는데 감사 이슈가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쿠팡은 이제 10년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물류의 혁신을 어쨌든 촉진하고 박근혜 정부의 아마 규제 혜택도 저는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획기적으로 바뀐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모태펀드 같은 경우도 결국 모태펀드 혼자 있으면 시장이 필요한 제도 개편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결국 성장금융이랑 같이 경쟁을 하면서 제도 개편을 어떻게 보면 시장 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기재로도 작동을 하지 않을까. 오늘 모태펀드한테 나중에 또 말씀을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산업은행도 결국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쩐주로서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산업은행이 문재인 정부 때의 회장님, 이 회장님은 어떤 스타트업 금융으로서 역할을 좀 더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셨고 강 회장님은 아마도 산업금융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시면서 지금 벤처에서 역할도 고민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산업은행이랑 이제 산업정책에 대한 과제를 같이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산업은행 자체에 대해서도 시장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하지만 미국에서 지금은 그 얘기가 좀 사라들었는데 산업은행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왕에 있는 제도니까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결국 이제 이 부분도 아마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많이 얘기하는 게 왜 정부가 이렇게 자꾸 나서서 시장 투자를 하냐. 그 VC들은 이제 시장에서 역할을 해야지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미국만 시장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정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미국조차도 초기 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 아시지만 SBIR이나 STTR 같은 정부 자금들이 초기 스타트업 육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R&D 자금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그 기업들 역사를 보면 정부의 SBA 자금을 받았던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VC한테 직접 자금을 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부가 R&D 자금을 통해서 스타트업 육성을 하는 역할을 미국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은 뭐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굉장히 펀드들 만들고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밌는 게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아베 자서전이 있는데요. 아베 회고록을 보시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베라는 사람이 일본을 재건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아베 정책을 받은 게 기시다 정부고, 기시다가 2022년 11월에 스타트업 육성 5개년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성장 자금, 그러니까 스타트업 자금을 10배 늘리겠다. 지금은 8천억 엔대, 그냥 1,000원 생각하면 8조 규모에서 10조 원대면 100조로 늘리겠다라는 정책을 했고요. 거기에서 세대 혜택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VC들도 일본이랑 많이 이제 그 협업을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일본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사실 저는 우리나라 정책이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프랑스가 2014년에 나 프렌치 테크라는 정책의 이니셔티브를 시작했고, 그 정책을 쭉 이어지면서 적어도 유럽에서, 영국 빼놓고 유럽 대구간에서는 스타트업이 정책이 꽤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들고요. 여기 제목이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지난 정부에서, 윤 정부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2023년 5월, 6월 정도에 그 중기부랑 회의를 했는데요. 오더가 뭐였냐면, 한국판 스테이션 F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께서 프랑스의 스테이션 F를 보시고, 왜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회의가 이제 한국판 스테이션 F 만드는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냥 거기에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얘기했던 게, 우리도 많잖아요. 뭐, 강남에 팁타운도 있고, 마포에 프론트원도 있고, 사실 많은데, 그걸 브랜드를 더 잘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이렇게 드렸다가, 당시에 중기부 국장님이, 박사님, 이유는 묻지 마시고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홍대 앞에 글로벌 딥테크 허브가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드는 건 좋다고 생각드는데, 사실 이제 스테이션 F가 제가 2016년에 중기부랑 과제를 했던 게 이제 제도전 이러한 제도 개편을 하면서 프랑스 출장을 갔다가 여기를 방문을 했었어요. 한국판 에콜 42하고 여기 만들어지는 데를 보고, 저는 생각했을 때 이건 도시재생 사업을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프랑스가 이제 아트나 이런 걸 잘하니까 잘 꾸미고 이런 거를 한 건데, 선진국은 브랜드화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스테이션 F라고 해서 역 바꿔가지고 이런 브랜드화를 잘 했던 거고, 유럽이니까 유럽의 대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걸 브랜드화를 잘 했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안타까웠던 게, 우리도 강남의 팁타운이라는 게 지금은 아마 한 50m 정도가 그 거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거리를 100m로 늘리고, 거기다가 조형물도 이쁘게, 뭐 이렇게 보스턴 가보시면, 보스턴 혁신 크로타 해가지고 이렇게 조형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우리식의 브랜드를 만들면 훨씬 더 우리께 있는데, 굳이 또 새로운 걸 하나를 만들어서 또 예타 받아야 되니까 예타 면제하려면 500원 밑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케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까웠는데, 새 정부에서는 있는 거를 잘 연결해서 더 스케일업하는 브랜드로도 만들면 좋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거 만드는 건 좋은데, 만들었을 때 우리식으로 연결을 어떻게 하면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정부하고 민간하고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이제 조금 지났으니까 할 말이 좀 많이 있고, 아마 업계에서도 할 말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2023년이죠. 예산 올라갈 때에, 2022년이죠. 2022년에 2023년 예산 올라갈 때에 모태펀드를 확 줄였잖아요. 결국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혁신 성장하면서 이제 쭉 1조까지 올렸다가, 이제
예산 재정 건전성이 키워드로 들어오면서 23년 예산을 22년에서 3천억대로 줄었잖아요. 이때 이제 저희 원에 당시 부총리가 방문을 하셨었어요. 이런저런 논의를 하다가 제가 또 분위기 파악 못하고 용감하게 손을 들어서 얘기를 드렸던 게 재정 건전성 때문에 모태펀드 예산을 줄일 수는 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자리에 중기부 장관 플러스 금융위원장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결국 어떤 생각이냐면 재정으로는 재정 건전성 때문에 하기 어려우니 우리가 금융으로 서포트를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같이 나갔으면 시장의 혼선이 좀 덜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2023년 4월인가 아마 금융위하고 중기부하고 정책 발표를 같이 합니다. 그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자부심을 좀 갖고요. 대신 이제 이때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고금리로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었잖아요. 결국 고금리로 올라가면 신용경색이 올 건 뻔한데 예산을 줄이면서 시그널을 정부는 이쪽을 줄일 거라는 시그널로 간 거잖아요. 정부가 의도는 안 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윤 정부의 싱크탱크는 누구들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윤 정부 들어올 때의 키워드가 시장과 민간이었는데 키워드는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대신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2021년에 들어와서 맨 먼저 했던 게 뭐였냐면 100일 공급망 점검이었었어요. 그 의미가 뭐였냐면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바이오 4대 산업에 대해서 공급망 점검을 해라. 그 말은 뭐냐면 산업 정책을 하겠다는 메시지가 나갔고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을 하겠다라는 메시지였는데 우리 정부는 뒤로 빠지겠다는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글로벌 트렌드에 안 맞는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금융이랑 어떤 고민을 했냐면 정부 초기에 정책금융기관들의 역할을 시장 중심으로 좀 개편을 해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융이랑 논의를 하면서 6개월만 버티자. 12월 가면 다 바꿀 거다. 다 바뀌었어요. 정책 기조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비관주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패배주의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인구 5천 명의 우리나라 사이즈는 글로벌 트렌드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부의 역사는 저희가 정책 연구를 하면 맨날 요청받는 게 해외 사례예요. 달리놓고 보면 해외를 해외를 따라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해외 베스트 프랙티스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정책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글로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국가의 숙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할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이제 정부는 빠지고 민간이 선도를 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정부는 또 정부의 역할이 있다. 시장이 못하는 영역 그리고 시장이 신용경색이나 이런 게 왔을 때에 비올 때 우산 뺏는 게 아니라 비올 때 우산을 받쳐주는 역할, 마중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이것도 사실 이제 그 정부 초기에 이거는 이제 너무 정부를 비판을 안 해주실 거라고 이제 생각 들고 고민했던 게 뭐를 고민했었냐면 한국판 테마색을 고민을 했었어요. 그게 어떤 고민이었냐면 쿠팡을 예를 들면 사실 쿠팡은 우리나라 VC 업계에서도 키운 거지만 저는 쿠팡은 소프트뱅크가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조 단위의 자금이 들어올 때에 필요할 때 들어왔고 그걸 물류를 쫙 가는 데 역할을 한 거는 소프트뱅크인데 그럼 우리나라는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요새 민주당에서 많이 나오는 국부펀드가 그런 고민의 일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부 초기에 한국판 테마사를 만들어서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조금 너무 부담이 돼서 윤 정부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 이제 혁신펀드나 이런 거 하면서 자금 사이즈를 늘리는 걸 했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사실 이제 아까 그래서 금융위 제도하고 중기부 제도가 쉽게 생각하면 VC하고 PE 역할인데, VC하고 PE가 앞으로 어떤 역할,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리고 업계에서도 놓고 보면 VC 제도하고 신기사 제도가 있을 텐데, 이 제도에 대해서도 정부도 고민을 해야 되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들고요. 스케일업 펀드도 적어도 1,000억 단위 이상이 들어오려면 어느 비클이 들어와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지금 제도로 놓고 보면 금융위 쪽에서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면 좀 의견 주시면 정부랑 정책을 같이 고민을 할 때 아무래도 싱크탱크니까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계에서 사실 이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오늘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제 현 정부에서 또 안타깝게 생각드는 건 밸류업 정책이에요. 밸류업 정책이 필요한 정책이고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청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밸류업이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일본에서 밸류업 정책을 10년간 하면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혁신자금 공급이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키워드가 조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정책 서클에서. 그러다 보니 밸류업 해가지고 공시하고 뭐 이런 쪽은 했는데 그러면 혁신자금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IPO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데 IPO 정책이 약간 금융이나 거래소는 IPO 진입 장벽을 높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적어도 자금으로는 아마 1조 이상이 될 거고 시간으로는 20년 이상이 걸릴 텐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1세대들이 들어온 바이오가 20년 버티면서 이제 매출액이 좀 나고 있는 시즌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오버래핑으로 생각하면 이제 매출액이 나고 있는 바이오에서 투자자한테 투자 수익을 길러주는 바이오가 있을 것이고 지금 바이오 시장에 들어가서 20년을 견뎌줘야 되는 또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새롭게 20년을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이거를 조화롭게 하는 제도로 운영을 하면 좋았을 텐데 요 고민이 금융위에서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는 산업을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어찌 보면 금융위하고도 계속 논의가 필요한 게 그런 오버래핑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을까? 그리고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자 자금인데 20년 동안 수익이 안 난다고 그러면 투자자들이 기다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미 1세대, 1.5세대들은 들어가서 수익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있는 바이오니아라든가,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기술로 굉장히 유명한 알테오전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앞으로 한 4, 5년 있으면 이제 다 매출액이나 수익이 창출된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해주고 지금 들어가는 기업들은 임상실험이나 이걸 해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VC업계에서는 임상실험을 할 수 있는 적어도 몇 천억 단위의 자금은 또 고민을 공급해줘야 되고 이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VC업계에 대해서는 이게 몇 년 전에 자료라 지금은 이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VC업계는 최신 기술을 어떻게 습득을 하고 계십니까? 물어봤을 때에 세미나 참석 많이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 중요할 거고 또 하나 이제 금융 사이드에서 VC를 들어가는 비율도 있지만 저는 이제는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을 하신 분들이 VC 업계에도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급변하는 지식, 과학기술 지식을 습득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제가 이제 알토스 벤처스하고 면담을 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팀이 본인이 일주일에 그 투자한 기업들하고 이메일을 주고받는 대수가 100회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투자 기업들이 자기한테 일종의 컨설팅을 받는 걸 희망을 하고 있고, 자기도 자기 선에서 그런 컨설팅도 해주고, 또 하나는 미국은 이제 제도가 한킴 같은 경우는 이 CEO가 CEO의 역량은 없다. 그럼 CEO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거 되게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냉혹하지만 CEO도 바꿉니다. 대신 이 CEO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VC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비금융 지원에 대해서 결국은 컨설팅이라든가 네트워크 연결이라든가 이런 걸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역할들을 얼마나 많이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이제 업계에서 한 발짝 뒤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런 역할들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뺐네요. 제가 넣은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지방인데요. 결국은 이제 신정부에서 고민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게, 결국은 이제 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대한상의 제안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메가 샌드박스라는 걸 할 거예요. 규제 프리존 같은 건데, 메가 샌드박스의 기본 이제 제가 그 정책 당국자들이랑 컨설팅을 할 때는 결국은 지역산업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역산업 정책 중에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역시나 스타트업이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이제 공급 모델, 그 스타트업인데 보면 지역에서 수도권이 한 70% 정도 되고 지역이 30%고 대전이 아마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전에 최근에 스타트업 파크 오픈을 했습니다. 그 충남대하고 카이스트 중간에 있고, 나머지 이제 그 스타트업 파크뿐만 아니라 신년스퀘어라든가 하나스퀘어들이 있어서 굉장히 클러스터 같은 모양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주의 깊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종시 또 자문위원도 하고 있는데요. 세종시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소망은, 세종시의 사생활권이 오송역에서 20분밖에 안 걸리고요. 거기가 이제 공용 캠퍼스가 있고, 거기에 창진원이나 기정원이 거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클러스터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제가 세종과 대전을 강조하는 건, 부산과 대구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수도권이랑 가까워도 거리상, 지리상의 물리적인 시간을 무시는 못 하더라고요. 1시간 거리가 넘어서면 사실 서울에서 내려가서 비즈니스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서, 제가 정책 당국자들한테는 대전, 세종 허리가 받쳐줘야 된다. 그건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정책 고민을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꼭 대전, 세종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이 남쪽 지역을 끌고 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정책 서클에서 굉장히 좋은 파트너로 고민을 같이 동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공개적으로는 아닌데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나왔을 때 제가 친한 정책 당국자들한테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삼성이 오늘만 생각하면 그게 맞다. 클러스터 다 만들어서 수종업거나 다 집중할 맞는데 20년, 30년을 생각해 볼 때 그게 맞는 정책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럼 대한민국이라는 게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림 그린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어느 날 밤에 부산을 내려갈 일이 있을 때에 수도권에서 좀 내려오다가, 그러면 이제 평택 언저리에서 내려오다가 깜깜하다가 대전 언저리에 좀 화나고, 깜깜하다가
부산 원절에서 화나는 세상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게 앞으로 10년, 20년, 뭐 20년, 30년의 우리의 모습이면 수도권 집중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오늘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인재가 없으면 인재 정책을 정부랑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해서 이게 꼭 균형 발전이란 측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도 일정 부분은 밑에 지역에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부를 같이 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용인에다가 클러스를 다 모아버리면, 그게 제가 그 자료 찾아보시면 김종민 의원이 그 작년 국감 때 정부가 622조를 이제 앞으로 산업부에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590조가 용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이, 그때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 집 다 팔아가지고 서울에다 사야 된다고. 지금 수도권 집값 올라가는 게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적어도 지방에 안 살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모델처럼 가야 될 텐데, 그게 우리의 국가 전략 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고민해야 되고, 이건 비단 중앙정부의 어떤 그냥 산업정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혹시라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 그러니까 VC를 하시면서 신정부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시면 아마 직접적으로도 말씀을 또 하실 거고, 또 간접적으로라도 저도 아마 KDI 쓰면서 정부랑 이제 많은 고민을 같이 할 거니까요. 말씀 주시면 그게 정책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뭐 미약하지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입니다. M&A를 통한 시장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삼정 KPMG 재무자문 부문 정도영 상무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정도영 상무님은 2009년부터 삼정 KPMG 딜 어드바이저리 부문에서 근무하며 M&A, 기업 가치 평가, 투자 자문, 구조 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약해 오셨습니다. 포스코, GS, SK 등 국내 주요 그룹의 투자 및 매각 자문을 포함해 다양한 산업의 스타트업과 M&A 실무에 정통하신 전문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KPMG 정도영 상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이렇게 귀한 포럼 만들어주신 딜사이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게 제가 어쩌다가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게 됐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상균 부장님 포함한 실무자분들께서 이 자리 준비를 위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감사드리고, 하고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 되게 귀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저도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처음에 사실 원래 저희 뭐 대표님이나 부대표님한테 이런 발표가 보통 이렇게 제안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눈치 게임 하시죠. 좀 미루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와 저희 조직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여기서 가진 분들이 가진 고민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이제 겹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솔루션이 무엇일지 저희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전달해드리고, 실질적으로 엑스큐션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또는 그 행동까지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손들고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KPMG에 들어온 지 지금 16년 차입니다. 근데 제가 16년 동안 겪어왔던, 제가 알고 있던 세상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외부 환경에서는 좀 안정적인 이제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16년 만에 회계법인들도 저희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이게 뭐 주변에 있는 사실 임직원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이 되죠.
네, 주변 분들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가시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아주 잠깐이지만 이거 경쟁자가 없어지니까 좋은 게 아닌가라는 아주 잠깐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계속 심각해지더라고요.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일했던 동료, 친구들, 선배분들, 저도 당연히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주변에 바라보는 그런 마켓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시장 자체가 완전히 구조적으로 뒤틀리고 있고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오늘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까 이승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엑싯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앞으로 VC나 기업들이 엑싯을 어떻게 해야 하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무엇일지 생각해 봤을 때 화두를 딱 던지자면은 저는 컨solidé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마켓의 규모가 작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요. 근데 국내에 있는 마켓 대비 동종 회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효율은 떨어지고 누군가는 계속 문을 닫아야 하는데 이것들이 합쳐지는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들 간의 합쳐짐은 효율화시킬 수 있고 효율화되면은 시장의 국내의 캡티브를 잡으면 시장의 눈을 해외로 돌릴 수 있습니다. 쉽게 조금 쉬운 예로 저는 현대차의 성장도 본질적으로 국내의 마켓에 캡티브가 있었으니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내의 시장을 독점하면서 캡티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에 계속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보증 10년 해주고 그 R&D 기간을 10년, 15년, 20년 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켓에서 할 수 있었는데 계속 국내에서 지금과 같은 경쟁이 발생하는 한 해외로 눈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화두는 컨솔리데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했던 업무는 지금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KPMG에서 작년 말하고 연초까지 대기업 커버리지를 30개의 대기업 커버리지 하는 파트너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대기업들이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무엇을 할 거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야라는 논의와 그들이 어떤 에셋들을 엑시트할 것인지에 대해 데이터를 쫙 취합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요약한 거고요. 포인트는 하나, 위기고 실질적인 핵심의 화두는 구조조정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30개 기업 중에서 27개의 기업이 셀 포지션과 구조조정을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3개 어디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삼성, 현대차하고 하나의 묶음으로 한화, LS 정도이고 그들도 사실 셀 포지션과 바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7개의 회사들은 이번 연도, 작년부터 시작됐고요. 이번 연도 앞으로 3년 동안 가지고 있는 매물들을 계속 내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것을 어디서 받아주게 될 것이고 시장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파악해야 다음 타석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기업의 이제 M&A 현황 꺾이는 2022년 13조 투자한 거부터 8조로 내려왔고요. 건수도 150건부터 50건 이하로 내려왔고요. 국내 대기업들이 재편을 어떻게 하냐는 이게 워낙 정보력들이 좋으신 분들이니까 좀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PEF의 유동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23년에 아마 37조, 24년에 45조 정도 된다라고 제가 데이터에서 본 것 같고요. 인수금융이나 각종 금융 기법을 활용하면은 60에서 한 70조 정도의 유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이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되냐면은 대기업들에서 쏟아내는 매물들을 그대로 PEF가 대부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3년 동안의 헤게모니는 저희가 봤을 때는 과거에 대기업이 주도하던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PEF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최근에 했었던 딜들을 보더라도 빅딜, 조 단위가 넘거나 최소 3천억 이상 되는 빅딜에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기 한 건 있는 건 올리브영은 CJ가 글렌우드가 가지고 있던 거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셋을 글렌우드한테 다시 사왔던 것 뿐이고요. 실제로 모든 큰 딜의 참여는 PEF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러한 흐름이 유지될 걸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그러면은 그 퍼블릭 마켓 시장하고 프라이빗 마켓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글로벌로 한번 봐봤습니다. 뭐 수치에서도 보실 수 있을지 뭐 제로에서 시작해서 보면은 프라이빗 마켓의 시장이 퍼블릭 마켓 시장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미 과거에 성장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고 예상되고요. 글로벌 프라이빗 마켓 시장도 뭐 4트릴리언 달러에서 29트릴리언 달러까지 급격하게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는 화두는 과거에 저희 이제 국내 시장에 있었던 스타트업들이 또는 많은 기업들이 IPO를 통해서 엑싯을 생각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IPO를 통해서 엑싯을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또 얼마나 난이도가 있을지 좀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데이터의 정확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95% 가깝게 M&A를 통해서 퍼블릭 시장에서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는 지금 뭐 61%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제가 체감하는 건 훨씬 더 낮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IPO 시장의 문턱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실 테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들이 M&A 되는 것들을 섹터별로 조금 구분해 봤습니다. 뭐 대기업, 빈도수하고 대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 평균치의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뭐 한 150억부터 또 해외 기업은 또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것들을 해야 되니까 한 500억 정도 되고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빗 마켓에서 PEF들이 소화하는 투자회사들이 소화하는 에셋의 규모는 한 1000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있는 그 IPO 시장 말고 프라이빗 마켓을 통해서도 충분히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러려면은 그 회사의 규모가 한 1000억 정도까지 올라와야 하는데 PF의 밸류에이션과 VC의 밸류에이션에 조금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CF 방식과 캐시플로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런 밸류에이션들이 나오려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트폴리오들이 좀 합쳐져서 충분한 캐시 제너레이팅이 된다는 확신을 줘야 저쪽 시장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내 스타트업들 간 인수를 데이터를 보면은 뭐 동종업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를 보면은 사실 B 이상보다는 A단, 앞단에 투자하는 앞단의 M&A들도 사실상 팀의 어콰이어로 하는 거지 어떤 무슨 일반적인 어떤 기업 간의 M&A와는 결이 조금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요, 뭐 과거에 이제 우버이츠나 무슨 포스트메이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우버이츠가 기본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23%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포스트메이트라는 회사 7%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30% 이상 확대하고 이제 컨설리데이션 할 수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 중에 하나로 남아 있을 수 있었고요. 주요 도시들의 확장성을 확장할 수 있었고 중복 투자 없애고 규모의 경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뭐 디디츠싱이나 우버 같은 경우에도 디테일에 대한 설명보다는 그들과의 M&A는 이제 실질적인 자금 거래보다 국내에도 꼭 자금을 거래할 필요 없이 지분에 대한 수합으로도 충분히 좋은 딜을 할 수 있고 저런 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고 그 확장한 것을 토대로 또 해외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앞단에 있는 사례들과 또 다른 또 이제 중고물품 C2C나 온라인 중고 판매를 베이스로 하는 회사들 간에도 뭐 그러한 합병들, 이제 오폴업이라는 곳이 레코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통해 시장 3위까지 올라갔고 합병한 이후에 바로 또 그 흑자를 전환하면서 MAU를 확보하고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한 사례가 있고요. 온라인 중고차 시장 플랫폼 시장 역시도 비슷한 상황에서 그러한 합병이 이루어졌고 캐시의 딜보다는 주식 교환을 방식으로 하면서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방향의 사례들이 사실 뭐 여기 나온 거 이외에도 글로벌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사실 질문을 던지고 싶고 또 솔루션을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제공해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왜 안 돼? 뭐가 문제야? 이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알죠. 합치면 좋지 당연히. 근데 뭐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뭐 주주들도 여러 개가 있고 무슨 이제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인 것도 있을 거고 구조적인 것도 있을 거고 문화적인 것도 있을 거고 VC 업계에 있는 분들,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의 지식의 이슈도 있을 거고 성공 사례에 대한 것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구조적인 거와 시스템적인 거를 조금 합쳐서 좀 생각해 보면은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저 뒤에 설명하겠지만 저희 팀에서 한 2년 전에 발란, 머스트리, 트렌비의 데이터를 보다가 세 개의 회사가 다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밸류에이션은 막 8천억, 4천억. 근데 그 숫자를 좀 더 뜯어보면 손실을 발생시키는 핵심 비용은 마케팅이었어요. 그냥 여기 있는 고객을 일로 가져오고 여기 있는 고객을 일로 가져오는 방법도 할인. 그 자금 어디서 나왔냐? VC는 어디서 나왔냐? 결국 정책자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밑단의 사용자들에 대한 밸류는 오케이, 그들은 좋죠. 근데 궁극적으로 계속 살아남고 성장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돈 벌어? 이거든요. 마켓은 한정돼 있고 그거의 실패율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왜 동의 안 해주세요? 왜 못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병 비율 산정하고 이 복잡성을 다 해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면은 잘 돼도 나중에 자기가 책임을 물 수 있다. 왜 그때 합병 비율 그렇게 했어? 우리가 한 게 맞아? 너가 너무 양보한 거 아니야? 못 돼도 욕먹는다. 그러니 그냥 결정을 미루신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당장의 책임은 묻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례들부터 또 이제 펀드 정책적으로도 사실 되게 공적적인 M&A를 할 수 있는 펀드가 좀 많이 만들어지면은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아까도 얘기 나온 이슈 중에 하나지만 VC가 가진 권한이 생각보다 적어요. 너무 많이 배려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위험신호 대표이사던 회사에 시그널이 나와요. 그냥 VC에 계신 분들은 숫자 보면 아시거든요. 뻔히 보면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데 권한이 별로 없어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 드래그를 할 수 있거나 조심스럽지만 위험 징후가 명확하게 발견되면 대표이사를 교체한다거나 그렇게라도 해서 합병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게 또 문화적으로든 뭐 구조적으로든 여러 가지 허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또 이제 제가 추진하고자 했던 딜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성장해 가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경쟁사를 두고 그들을 까고 그들을 적군으로 몰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를 뭉치는 방법을 선택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50보 100보인데 저 회사 금방 망해. 우리가 좀만 버티면은 저 회사 망하니까 잘 될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편견으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결국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게 회사가 망하고 문 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요? 내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합병에 대한 논의 테이블 딱 시작하면 그걸 누가 CEO 할 거야? 난 얘 밑에서 일 못해. 절대 못한대요. 근데 그게 문 닫는 것보다 나은 건가요? 라는 퀘스천을 던지고 싶고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요약하자면은 사실 그래 너가 생각하는 솔루션은 뭐야? 라고 질문할 수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이러한 것에 대한 감과 지식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빠른 패스트 트랙은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성공 사례가 필요합니다. 이게 워낙 국내에 있는 이제 VC에 계신 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총명한 분들이 들어와서 계신 곳이라서 어떠한 합병 사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성공한 사례를 갖고 그게 이제 해외 진출까지 마련돼서 엑싯이 이어진다면은 그거를 캐치업하기 위해 엄청난 속도로 지식도 문화도 시스템도 구조도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사실 이 정도 레벨에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결정해 주시고 사실 R&D라는 게 스타트업 투자라는 게 시행착오 겪어서 하는 거잖아요. 당장에 시도하는 앞에 있는 분들은 어쩌면 조금 욕먹을 수도 있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생각보다 국내에 또 M&A를 잘하고 하는 저희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과감하게 제가 봤을 때는 M&A를 추진해서
이게 물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이제 허들, 뭐 수백 개의 허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것을 실행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은 분명히 그것이 반드시 생태계에 영향을 줄 거고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했던 성공 사례보다는 오히려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전달을 아까 간략하게 요약드렸지만 그 반란의 자문은 노무라가 하고 있었고요. 머스티잇의 자문은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마켓 데이터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 외부에서 들어온 자금으로 서로 마케팅 하느라고 그 고스란히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합쳐지는 전제로 저희가 글로벌 펀드에 제안을 했습니다. 야, 이 회사들이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바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데 거기 그것을 대안으로 해서 너희 투자할 수 있어? 걔네가 LOI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는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허들에 부딪혔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세 개의 회사가 통합된, 그러니까 대표들까지 다 만나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전달하고자 했던 시너지는 기본적으로 판매 관리 비용들 줄어들고 바잉 파워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싱 하는데 판매가 들어서 상품 원가가 줄어든다. 그리고 너도 하는 사업의 중복을 없애고 라이프나 뷰티 쪽으로 계속 카테고리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전달해서 그거를 수치화시켜서 글로벌 펀드의 LOI까지 받았으나 실패를 했고요. 왜 실패했을지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시장은 작습니다. 경제 성장률, 뭐 관세, 글로벌 경제 수치 그런 것들 앞에 늘까 했는데 뭐 넣을 필요가 없을 만큼 큰 타격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당분간의 성장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엑시트할 것인가? 기존의 퍼블릭 마켓보다 프라이빗 마켓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컨solidation 해야 된다. 자금이 크게 흐르는 PF들을 대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좋은 에셋 만들어내야 된다. 통합되면은 효율화시킬 수 있고 국내 시장 이외에 해외 시장에 돈을 뿌릴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고 제가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보다 뭐 경험이 많다거나 그러진 않지만 제가 생각하고 경험한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 시장, VC 시장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한 발 한 발 더 성장하고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에 메시지를 전달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투자자 사전동의권의 방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미션의 이수진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수진 변호사님은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법률 고문으로 활동 중이시며 다수의 벤처캐피탈 및 스타트업의 투자계약과 법률 분쟁 자문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복수의결권, 투용자 복합금융 등 최신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도 수행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벤처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미션의 이수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의 방향성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2023년에 대법원에서 이제 투자자 사전동의권과 관련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이었죠. 파기환송심 판결도 선고가 됐고요. 또 같은 취지로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 중기부에서 선진 벤처 투자 시장 도약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이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 관련해서 창업기업과 그리고 투자자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표준 벤처투자계약서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사전동의권이 앞으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어떻게 개정될 것인지 또 한번 미리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됐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각종 VC들을 자문을 현장에서 많이 하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에 이제 관련된 신문기사 헤드라인을 보면 사전동의권 유효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투자자 사전동의권 무조건 유효가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대법원 판례가 말하고 있는 진짜 취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것들을 실무에서 어떻게 반영해 볼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사전동의권이 사실 투자계약상 도입된 원래 목적과 취지가 있을 겁니다. 그 목적과 의도와 부합하게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향까지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은 되게 지역적인 주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관련 주제로 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프로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벤처 투자랑 스타트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제 법무법인 미션에 약간 끊김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법무법인 미션에서 이제 창립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고요. 사실 이제 대표 변호사는 아닌데 약간 설명이 좀 오해가 가게 있긴 했는데 아마 이제 저희 김성호 대표 변호사님 지금 넥스트 라운드 참여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지는 못하셨고요. 대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서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에 한번 이 주제를 논의하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벤처 투자 생태계 전반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벤처 투자 정책의 표준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들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편인데요. 그래서 중기부, 중진국, K는 각종 연구 용역을 했던 터라 아마 오늘 강연에서도 혹시나 좀 더 정책적인 방향성에 가까운 정책적 차원의 접근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이 이제 벤처 캐피탈 포럼인 만큼 VC 입장에서 어떻게 사전도입권을 바라볼 수 있을지 그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내용은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고요. 차례차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투자자 사전도입권과 주주평등의 원칙입니다. 사전도입권이라고 하는 것이 왜 투자계약서상에 들어오게 됐을까요? 사실 더 잘 아시게 될 텐데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자면 바로 벤처 투자의 특성 때문일 겁니다. 먼저 저희 벤처 투자는 기본적으로 벤투조합이든 갭투조합이든 신기조합이든 다 집합투자 형태로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투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여기서 GP와 LP의 관계 때문에 들어온 차원도 있죠. GP는 LP 자금을 맡아서 운영하는 업무집행 조합원이기 때문에 결국 LP를 위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 선관주의 의무라 함은 투자기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사전동의권이 명시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소수지분 투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상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주주평등 원칙을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VC 투자는 경영지배 목적으로 M&A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소수지분 투자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진의 지분율과 경영상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투자자는 상법상 아주 소수지분만 보유했기 때문에 적어도 상법의 범위, 회사법의 범위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계약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계약상 구현의 대표적인 장치가 사전동의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벤처 투자 시장에서 투자하는 우리 벤처 기업들은 다 초기 비상장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나 내부 관리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한계들 때문에 결국 투자계약서상의 사전동의권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요. 이런 사전동의권의 특성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전개를 하자면 실제 보유 지분과는 무관하게 사후 관리를 가능하도록 한 계약상 투자자 보호장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도입권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실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이 너무 당연한 내용들인데요. 일단은 회사의 주요 경영상 의사결정, 대표적으로 신주 발행을 하는 것들, 스톡옵션 부여도 신주 발행 형태로 하게 되면 이에 포함이 되겠죠. 그 외에도 합병, 분할, 영업양수와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 등 이런 각종 주요 경영한 의사결정 사항들을 사전도입권 사항으로 명시를 한 다음에
이 2주 또는 특정 기간 전에 반드시 서면으로 등기를 받도록 하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사전 동의권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서면 동의권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풋옵션이나 위약벌 등을 통해로 사실상 투자했던 자본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포맷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전 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법의 가장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주주평등의 원칙과 표면적으로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은 쉽게 말해서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한 주주 간 평등입니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주주평등의 원칙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VC 투자는 소수지분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지분이면 소수지분권자로서의 권리만 가져야 되는데 투자계약상 오히려 대주주보다 더 훨씬 강력한 그런 권리들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회사법의 기본 원리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2023년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한 대여섯 건의 이제 사급심 판례들이 존재했었는데 각자 다 입장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대부분 이 사전 동의권을 부정하는 판례들이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뭐 2024년 대법원 판례도 결국 파기환송 판례였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이게 부정됐다는 말이거든요. 아마도 뭐 판사님들께서 이제 투자 계약과 관련한 뭐 실무나 이게 왜 들어갔는지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온 판결들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번에 이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투자자 X라고 하는 곳이 2016년경에 이제 RCPS를 발행하면서 투자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계약서에는 뭐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요 조항, 이 협의 및 동의사항이라고 해서 사전 서면 동의권을 약정을 했고요. 이때 사전 서면 동의권 사유로 이 저가 유상증자 시에 사전 서면 동의 받아라. 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신주 발행하는 경우에 대부분 다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이 사례에서는 저가 유상증자에 한정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라고 하는 P투자사가 유상증자를 2차례 거치면서 저가 유상증자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투자자 쪽에서 당신들 사전 동의 위반했다. 그러니 P투자 회사와 P투자 회사 대표이사에게 조기상환 청구권이랑 위약벌을 청구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투자했던 그 20억 원 상당을 전액 청구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 고등법원 판결을 아까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동의권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왜 그렇게 봤을까 보면 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사실 핵심 내용인데요. 이게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5% 지분 가지고 있는 원고가 이 원고라고 하면 투자자입니다. 피고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다른 주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건 상법에 반한다. 실질적으로 회사 주주에 대해서 투자자본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도 역시 상법에 반한다. 주주는 주주로서의 위험을 부담해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권과 연계해서 이런 강력한 페널티를 주는 것도 무효이다. 결국 이 RCPS 계약서가 상법은 하나도 명시한 적이 없는, 상법은 허용하지도 않았던 마치 황제조와 같은 것들을 부여하는 계약이 되었다.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나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학계든 시장에서 다소간의 비판이 있었고요. 이 대법원 판결은 결과적으로 이 고등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법리를 제시를 했느냐? 결국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주주평등의 원칙, 이게 형식적으로 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설명과 납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법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대법원이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대법원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 주주 사전 동의권, 일단은
주주평등 원칙에 반하는 것이 맞다. 다만 그 주주평등의 원칙에 형식적으로 반할지라도 예외적으로 이런 사유가 있다면 그것을 무효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신 건데요. 주주가 납입하는 주식 인수대금이 회사 존속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들을 명시를 하면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허용하겠다라는 판시를 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사전동의권을 무조건 유효다 혹은 무조건 무효다 이렇게 안 보고 그 권리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그것을 행사한 것이 얼마나 적정하느냐에 따라서 유효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판시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판결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주평등의 원칙을 재정립해서 실질적 평등의 원리를 적용했다라고 정리를 했는데요.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하급심 판례들이 계속 엇갈려 왔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고, 또 주주평등의 원칙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자, 형식 논리를 탈피해서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이 부분을 유효로 보자라는 걸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건 법리적인 의미라고 할 것이고,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실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어떤 기준으로 사전동의권을 계약서에 넣어야 되고 또 주장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라고 할 것인데요. 그래서 판례가 설치한 이 유효성 여부 판단 기준 중에서 저희가 좀 의미 있게 볼 만한 것들은 제가 밑줄 그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회사 및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 필요했는가? 그리고 아무리 예외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법에 명시된 강행법규의 정면으로 반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 이게 역시 회사법의 절대 원칙인데 이것 자체를 부정해버리거나 혹은 주주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주주의 동의 여부나 전반적인 동의율에 비춰봤을 때 이에 반하거나 하는 경우들에 있어서는 유효성, 무효성을 판단할 때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본 것이죠. 또한 사실 사전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 사전동의권을 위반했을 때 페널티를 행사하는 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재수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어느 정도는 언급을 해줬는데요. 역시 과거 판례들은 이렇게 풋옵션이 됐든 조기상한 청구권이 됐든 조기상한 청구권은 배당하는 이익 때문에 또 다른 이슈가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계약상으로 주주한테 절대적인 투하자본 회수를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런 사전동의권의 유효성과 제재수단의 관계를 설명하면서는 이게 무조건적으로 주주한테 투하자본 회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동의권이 유효할 때 그 동의권의 실효성을 위해서 동의권을 위반하면 주주의 손해를 정보한다는 차원에서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인정해 주겠다, 이런 판시까지도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계약서의 상법적 유효성을 확인을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전동의권 유효 관련해서 조금 더 이제 추상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봤던 사례, 저가유상증자에 동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이 사례에서 왜 대법원 판결은 이걸 유효로 봤냐라는 그 부분인데요. 일단 대주주인 갑이 이걸 승인했다, 이 말은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 투자자의 신주 인수대금이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 필요했다, 이건 VC 투자 들어올 때 역시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때 당시 투자자 X는 5% 정도를 가지고 있던 주주였는데요. 감시감독 권한에 한해서는 다른 주주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 저가유상증자에 대해서 동의권 준다고 해서 다른 주주가 무슨 피해를 받느냐, 이 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4번, 5번인데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신주발행권이었는데 신주발행은 사실 이사회 결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결의할 사항이 아닌 거니까 이거를 일부 주주한테 사전동의권을 줬다고 해서 주주의 의결권,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 판시는 약간 뒤에 가면 실무상 문제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번 역시 사실 실무와는 조금 배치되는 판시이긴 합니다. 이 사전동의권이
신주 인수계약에 따른 채권적 권리이고 양수인한테 그 지위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유효하다고 봤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이제 투자계약서상에는 승계 조항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대치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6번과 7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특히 7번 관련 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뭔가 문제가 있는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유효로 보되 그 행사가 좀 과하다 하면 다른 법리로 금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이라고 하면 정리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 판결은 확정이 돼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전동의권과 관련된 투자계약서가 개정되는데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 판례 판시 중에 이사회 결의사항은 유효이고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넣으면 무효다라고 판시한 부분이 실제 저희 이제 VC 투자계약서상에서 얼마나 활용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있다는 점인데요. 상법상으로 우리 비상자본회사 중에 이제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소금회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결의사항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오히려 비상자본회사일수록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사전도의권에 못 넣는 것이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투자계약서상 제3자 승계 조항은 사실 VC가 결국 구조의 방식이든 조합 청산 시에든 어찌됐든 간에 이걸 승계시키고 빨리 떨구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다 필수적으로 넣는 조항인데 이거를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르면 넣지 말라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벌써 24분이 돼서 빠르게 진행하겠는데요.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 앞서 살펴본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될 건지를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사전동의권이 유효하려면 이게 주주와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해야 된다. 그러면 일부 소수 지분권자한테 좀 더 권리를 주더라도 인정하겠다, 유효이다 라고 제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사전동의권을 해서 분쟁이 됐을 때 사실 VC 업계에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사전동의권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없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실제 분쟁 시에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사전동의권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투자자 보호 및 사후관리 필요성 이 부분은 사전동의권이 결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왜 들어왔느냐 결국 벤처 투자 활성화,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사후관리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다. 고위험이 수반되는 벤처 투자의 특성상 사전동의권을 금지한다면 사실 투자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필요한데 다만 이 사후관리 필요성의 측면에서 들어온 만큼 이 투자나 후기 단계의 그 성장, 그러니까 피투자 기업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에 맞게 동의권의 규정도 어느 정도 맞춰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제가 들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역시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앞서 대법원 판례는 그냥 사전동의권을 유효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적정한 사전동의권을 유효로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예외적인 권리가 원칙을 장식하지 않도록 과도한 동의권 설정은 좀 방지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들이 시사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걸 실무상 적용한다면 다수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권을 출자전 지분 비율로 고려해서 다수결로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이 아마 다음 표준 투자계약서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사전동의권 조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벤처캐피탈협회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표준계약서상 사전동의권을 보시면 예전에 오히려 모태펀드가 발간했던 그 표준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보다 대폭 줄어들어 있어요. 이미 상당 부분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도 크게 문제될 만한 규정은 대법원 판례에 비춰봐도 없지 않나는 싶은데 다만 정말 변호사 혹은 이제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되게 중요할 수 있는 회사 입장에서 되게 중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할 수 있는 합병이나 포괄적 주식교환, 영업영수도는 상품적 관점에서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조직폭력 행위와 관련해서 상법이 이미 강제로 이렇게 합병을 하든 포괄적 교환을 하든 하는 걸 인정하되 반대 주주에 대해서는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식매체공법으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 주주 주매청을 인정하고 있는데 또 사전동의권을 통해서 권리를 준다? 이렇게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법리적인 다툼은 있을 수 있다. 이게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됐을 때 변호사 입장에서는 주장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VC 입장에서든 투자회사 입장에서든 표준계약서가 아닌 형태의 그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여전히 동의권 항목이 과도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봤던 투자계약서도 동의권 항목이 16개가 있더라고요. 사실상 다 중복되는 내용이었고 과도한 내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줄이셔야 되지 않냐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VC분들 중에 반응하는 게 이렇게 기재하지 않으면 위에서 결제가 안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서 또 피투자 기업을 달랠 때는 이걸 이렇게까지 실제로 행사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달래고 사인을 일단 시켜요. 근데 오히려 생각해보시면 행사를 안 할 건데 이렇게 규정하는 건 VC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전동의권이 중요하고 그리고 서면동의잖아요. 형식적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스스로 사용화시키면 이 규정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거라서 정말 중요한 사전동의권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고 문제 삼을 때 피투자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정박할 수 있죠. 이거 계속 무시로 동의해왔다. 이 규정 원래 안 지켜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통한 이상 서면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그냥 진행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소송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7년, 8년 투자한 회사인데 사전동의권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고 다 묵인했다가 하나 가지고 이제 문제 삼기 시작하니까 반박을 한 논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안 쓸 건데 넣는 겁니다가 결코 VC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동의권 조항의 유효성 추가 확보 방안을 한 가지 또 좀 더 살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은 특히 문제가 될 거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는 고등법원은 이 조항을 본 건 아니지만 결국은 이 조항과 연계돼서 현재 사전동의권이 황제주를 만드는 거다라고 잡고 대법원은 아니다. 이런 승계조항 없는데 실제로 그 사안에서 승계조항이 없었나 봐요. 승계조항이 없는데 이게 무슨 황제주냐. 그냥 개인적 채권적으로 그냥 약정한 거다. 이렇게 봐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제 투자계약서상 벤처캐피탈 협회가 내놓은 표준 투자계약서에도 승계 규정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대법원 기준하고 정면으로 충돌하거든요. 그럼 승계 조항이 있으니까 이게 무효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마 일각에서는 이걸 삭제해야 된다거나 이걸 배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배부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VC 입장에서 사실 이거를 완전히 삭제하기는 어려운 측면들이 있을 거고요. 특히 퇴수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세컨더리 이것도 다 이슈가 되는 마당에 조합 총산 과정에서 승계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 사실 떠넘기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절충 안으로는 지금 현재 그 VC 벤처캐피탈 표준 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적어도 수령뿐만 아니라 이걸 승계받는 주체, 예컨대 같은 투자조합이라든지 혹은 이게 청산 과정에서 경쟁사를 배제한 일부 특정 몇몇에게만 승계된다라는 제한은 적어도 두는 것이 이 투자계약서상 사전동의권의 유효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권 방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외 벤처 투자업계의 사전동의권 사실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결국 외국 거를 따라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기본적으로 내용, 사전동의권 사유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투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것은 각 투자 라운드마다 투자자 관리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모든 투자들이 하나의 계약 관계로 규율된다. 이 정도가 저희가 좀 참고할 만한 시사점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과도한 사전동의 사항에 대해서 이제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좀 규율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동일 단계에서는 무조건 투자자가 과반수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참고할 만하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전동의권도
법적으로 유효한 사전도입권이 돼야 될 것이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과도한 사전도입권 행사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좀 업계에서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꼭 법적인 측면은 아닐지 몰라도 회사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배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전도입권이 적립되고 행사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동투자자 간 출자 지분 과반으로 동의권을 행사한다거나 회사가 성장할 때 초기, 중기, 후기별로 사전도입권의 내용과 행사 방식은 적어도 바뀌어야 한다. 이게 이제 뭐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실제로 법적 유효성도 뒷받침해 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이 사전도입권 관련돼서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스타트업 투자 하강기가 들어서면서 다음 라운드 투자 시에 이제 일부 소수 주로 특히 이제 후발로 들어온 투자자 1인이 반대하면서 결국 다음 라운드 투자가 성사되지 못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그냥 이제 회생, 청산, 회생 파산의 이제 절차로 드는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과연 이 투자자 사전도입권 행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실무적인 고민이 생기면서 관심을 가졌던 분야인데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수의 그런 사전도입권 행사로 한꺼번에 규율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무에서 이 사전도입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어떤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까, 뭐 감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회사가 동의권 행사를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회사는 해당 경영상 결정의 주요 내용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투자계약상 서면동이기 때문에 다 서면으로 증거를 회사 입장에 또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동의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판단할 때는 이게 유효해야 되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와 주주 전체 이익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회사 전체 이익에 부합할 수 있어도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애초에 이 투자에 왜 들어왔는가? 이 투자의 목적, 투자로 달성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뭐 문제 연결돼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지체돼서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투자자가 동의권을 행사를 뭐 안 한다, 거절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고민해 볼 수도 있죠. 일단 보류를 하는 그 경우에는 투자자가 그냥 뭐 거절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회사와 중주 전체에 대해서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건 투자기업 입장에서의 전략인데 실제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전동의권 자체로 그로 인한 페널티를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투자자 동의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진지한 노력과 협의를 했다.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설득했는데도 투자자가 생떼를 썼다 말 그대로 이런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피투자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기 때문에 행사 여부 보류 시에도 계속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전국적으로 투자자가 동의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동의 못하겠다. 뭐 어떻게 보면 동의를 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의사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마음대로 경영상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투자계약서상의 제재 조치들을 검토를 해야겠죠. 사실은 GP 입장에서는 LP들 때문에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실익이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실익도 있다, 법적으로도 실행 가능하고 실익도 있다라고 했을 때는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해야 궁극적으로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